요즘 한국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진짜 다인종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한때는 외국인을 보기만 해도 신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옆집에 외국인이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안에서만 봐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눈에 띄는 건 단순히 이민이 아니라 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한국에서 살기 좋아서,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남미의 한 나라, 이름을 말하면 다들 축구를 떠올리지만 저에게 그 나라는 공포와 슬픔 그 자체였어요. 형은 댕단에 가입했다가 실종되었고, 저는 그 형을 말리려다 그들에게 납치당한 적도 있었죠. 총구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제 악몽 속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니, 제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된 영상 하나. 한국 치안 세계 1위, 밤 2시에도 여성 혼자 편의점에 가는 나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 리가.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보게 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도시였습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총성,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건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매일 밤 저희 집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주 집 안 어두운 방에서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가끔은 진짜로 총소리가 가까워지면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고 옷장 안에 숨겼습니다. 움직이지 마, 라파엘. 절대 소리 내지 마.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세상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길거리에는 늘 무장한 갱단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는 형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형이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형은 항상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가 뭘 하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동네를 헤매다가 결국 형이 자주 앉아있던 골목에서 피로 물든 그의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형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어머니는 총격전에 휘말렸고, 총알 2발이 그녀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고, 피로 물든 그녀의 다리를 본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건 아직도 제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에서 밀수된 수천 자루의 총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경찰이 갱단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는 기사도, 학교 근처에서 무고한 아이가 유탄에 맞아 죽었다는 기사도.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총소리에 잠에서 깨는 매일, 길을 걷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상. 이건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 하나. 밤 2시에 혼자 편의점에 간다는 한국 여성의 브이로그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처음에는 조작된 영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경찰서로 되돌아오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사는 곳. 그 나라에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겠다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밤길을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점,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공공 시스템이 질서 있게 작동한다는 이야기는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화려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바로 여기가 그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퇴근 후에는 한국어 교재를 붙들고 매일을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외국인 귀화 요건, 비자 제도,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저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NGO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NGO 장학금을 받기까지
저는 2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원서 하나를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현지 파트너 NGO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 기관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발로 뛰고 교회에서 봉사하던 중 그곳과 연결되었고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과 장학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조건에는 기초 한국어 능력과 지역 내 봉사 활동, 그리고 귀화 의지를 담은 자기소개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마을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 모든 조건은 마치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교재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중고로 기부받은 한국어 교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책을 낡은 책상에 올려두고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시장에서 상자 나르기 아르바이트를 했고 낮에는 교회와 NGO 사무실을 오가며 노인분들을 도우며 봉사 시간을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시청 앞 공공 와이파이 구역에 앉아 낡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한국어 교육 영상과 한국 뉴스를 반복해서 들으며 귀를 훈련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날도 많았습니다. 봉사 중 나눠준 도시락을 몰래 싸와 어머니와 나눠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낡은 핸드폰을 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문장은 저의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수없이 상상했던 풍경을 마주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정갈하고 조용했고 모든 안내가 체계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며 바라본 도시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정상적인 삶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장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과 문화 체험이 진행됐고 저는 매일 한국을 더 알아갈수록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정중했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 주 수료 기념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과 따뜻한 밥상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거 다 공짜입니까? 제가 묻자 선생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던 중 오래전 제 나라에서 불법 진료소에서 저렴하게 받은 치아 치료 부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당시엔 통증 때문에 급히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재료 상태도 위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금속 조각이 딱 하고 떨어지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고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왜 밥을 안 드세요? 입맛이 안 맞나요? 선생님 중 한 분이 물으셨지만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빨이 빠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다행히 곁에 앉은 분이 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도와주셨고 다음 날엔 프로그램 측에서 저를 인근 치과로 데려가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은 여전히 쓰리고 불편했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더 내 나라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노선도를 아무리 봐도 갈아타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해서 서성이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저를 위해 천천히 단어를 골라가며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저를 따라 플랫폼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또 다른 날은 프로그램 일정 중 DMZ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가이드 선생님이 전쟁과 분단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 한국 친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여길 좋아해줘서 기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에서 외국인 계좌를 개설하려고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상태로 여러 서류를 들고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분은 한글이 어려울까봐 친절히 영어와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고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어 못 잘해요라고 말하자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여기선 당신이 손님입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존재가 불편한 타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러도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 따뜻함은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저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NGO 장학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입국한 날, 저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매일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6개월짜리였고 그 이후의 삶은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비자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한국어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당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를 조사했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디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 아르바이트, 택배 포장, 설거지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며 마침내 어학연수 비자로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를 전환한 뒤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며 저는 더 많은 한국을 알아갔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저는 그저 외국어 하나를 더 익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국에서 버티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 언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배려,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 저는 자음과 모음이 나뉜다는 것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가라는 글자가 기역과 아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왜 신기하냐고요? 저희 나라 말은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도 그냥 음을 외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글자가 의미를 담은 조각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역은 목구멍 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라 하고 미음은 입을 꼭 담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즉, 글자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겨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언어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때 처음으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글자.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저에게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저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의 또 다른 놀라움은 표현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감탄한 단어는 그립다였습니다. 그리워요. 이 말 안에는 단순한 보고 싶음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I miss you지만 한국어에선 간절함, 애틋함, 시간의 흐름까지 녹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단어,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묵묵히 쌓이는 따뜻한 감정이 한국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들을 공부하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높임말, 겸양어, 반말 처음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문법이 곧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그 구조 자체가 배려의 체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께는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에겐 고마워. 두 단어의 차이는 문법이 아니라 관계와 정서였습니다. 이 언어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게 제 한국어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뒤 제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위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감정을 전할 때는 더 섬세한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지도해주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라파엘 씨는 이제 한국어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TOPIK 시험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펴던 순간 한 문제를 풀면서 저는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제가 배워온 한국이라는 나라, 문화, 언어를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밖에 나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언어를 사랑합니다. 한국어는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구조가 과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언어 안에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어로 감사하고, 한국어로 사랑을 전합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토픽 시험을 준비하며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무료 월남석에 앉아 단어장을 외우고 뉴스 기사를 필사하며 발음 하나, 억양 하나까지도 한국 사람처럼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노인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고 제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답하자 한국 사람보다 말 더 잘하네라고 웃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몇 달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자 연장을 반복하며 살았던 지난 5년간 저는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음식 배달, 그 다음엔 편의점 야간 근무, 결국에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사 보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매달 고정된 소득이 생기고 월세방에서 고시원, 그리고 반지하 원룸까지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전기요금을 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힘들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차였던 어느 여름, 저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우비는 얇고 배달 가방은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배달지는 강남의 한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겨우 벨을 눌렀는데 문을 연 분은 중년의 아주머니셨습니다. 제가 배달 가방을 꺼내 음식 포장을 드리려 하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먼저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 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는 뜨끈한 생강차가 담긴 텀블러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마시고 가요. 그냥 보내면 마음이 안 좋아서.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배달원을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보다 늦었네. 왜 이렇게 늦게 와라는 말이 더 익숙했거든요. 차를 마시며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당신도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요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비가 올 때마다 저는 그 생강차의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받은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람은 드물었지만 매번 긴장하며 근무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맥주 한 캔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정적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걷다가 들어왔네요. 저는 망설이다 제 도시락 반찬으로 싸온 삶은 달걀을 하나 꺼내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잠시 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다시 들어오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런 위로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는 동네 복지회관에서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저는 두꺼운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회관에 나와 계시던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얘야, 그 손으로 눈을 치우면 얼어 죽는다. 그러더니 안에서 본인의 털장갑을 벗어 저에게 끼워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안 써도 되니까 너가 써. 나도 외국에서 일해봤어.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눈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의 손은 작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에 담긴 경험과 배려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장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집 서랍 한켠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보온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 저에게 내민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던 한 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복을 입혀주시고 송편을 함께 빚자고 하셨습니다. 라파엘,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야. 그 따뜻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한식은 그 자체로 문화였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여럿 나오는 이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쓰는 이유, 조용히 어른을 먼저 챙기는 식사 예절, 이 모든 것이 배려의 문화였고 저는 그런 한국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저는 귀화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만 해도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안내 책자를 받아 수십 번 읽었고 서류 하나하나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귀화 시험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시험, 기본 법률 지식, 면접. 가장 떨렸던 건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시 삶을 배웠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면접관 또한 저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잠깐 생각에 잠기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주 뒤 새벽에 휴대폰으로 알림이 떴습니다. 귀화 허가를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형,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요.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이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글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라파엘 김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